새벽 안개가 아직 바다 위에 내려앉은 부산. 도심의 유리 빌딩 사이로 아침 빛이 천천히 번지기 시작할 때 38층 높이에 자리한 한진 백화점 그룹 본사 집무실 안에는 조용한 운금만 돌고 있었다. 컴퓨터 모니터가 켜져 있고 전날 회의에서 쌓인 서류들이 높게 쌓여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이 공간만큼은 철저하게 정돈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곳은 한지원, 부산을 넘어 전국의 유통망을 흔드는 여장부가 일하는 자리였다. 그녀는 검은색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바다는 멀고도 가까웠다. 그 바다를 통해 들어와 쌓아 올린 부, 그 바다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그 바다 너머 어딘가에 사라져버린 생명들까지. 그녀에게 바다는 늘 이중적이었다. 아름답고 잔혹하며 주고 빼앗는 것을 동시에 즐기는 존재. 한숨을 길게 내쉬려던 순간 문이 조용히 두드려졌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낯익은 목소리, 그녀의 아들 한도윤이었다. 한지원은 시계를 흘끗 봤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다. 아들은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이 대화는 평범하지 않다는 예감을 불러일으켰다. 무슨 일이니? 중요한 보고서 준비해야 돼. 간단한 이야기라면 듣지. 도윤은 문을 닫고 들어왔다. 손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익숙한 향, 해산물 육수와 고추기름이 은은하게 섞인 냄새가 정적 속으로 번졌다. 지원은 미간을 좁혔다. 또 그 국인가 보네. 너 요즘 매일 먹더라.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침내 결심한 사람처럼 입을 열었다. 어머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 집무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지원은 손을 멈추고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이 말 익숙했다. 재벌가의 외아들에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늘 나타났고 대부분 진심보다는 목적이 더 컸다. 그래서 그녀의 반응은 늘 같았다. 또 하나의 검증할 대상이 나타났구나. 누군데? 어느 집 딸이야? 그러나 도윤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작은 생선국 가게에서 일하는 여자입니다. 이름은 이하림. 그 순간 시간은 아주 작게 끊어졌다. 지원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었다. 손끝에서 차가운 서류철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생선국? 시장? 도윤아, 너 지금 장난하니? 장난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지원의 머릿속에 수십 개의 리스크 분석표가 동시에 떠올랐다. 가문 이미지, 투자자 반응, 언론의 스캔들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자가 왜 우리 아들을 택했는가. 그 여자의 집안은, 부모님은 뭘 하시고, 하림 씨는 가족이 없습니다. 지원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가족이 없다? 즉, 신원 검증이 어렵다는 뜻.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확인할 근거가 없다는 뜻. 이건 위험했다. 너무 위험했다. 정확히 말해봐. 너한테 접근한 건 아니고? 하림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너는 알 수 없지. 어른들은 알아.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도유는 말없이 종이봉투를 칼같이 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안에는 손때가 묻은 배달용 용기, 그리고 그 안, 김이 가득 오른 생선국 한 그릇. 이건 하림 씨가 직접 끓인 거예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만들어줘요.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아침을 걸으면 속이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지원은 말을 잃었다. 사람이 진심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한 친절과는 다르다.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진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진심을 가장한 사람들도 많았다. 도유나, 지원은 낮게 말했다. 너의 인생을 누가 노리는지, 어떤 접근이 있을지 나는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확인해야겠다. 확인? 네가 말한 그 여자, 내가 직접 보러 간다. 도유는 놀라지 않았다.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부탁 한 가지만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잠시 흔들렸지만 단단했다. 하림 씨를 먼저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그 말을 끝내고 도유는 집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원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그러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있는 그대로 보러 가주지. 하지만 있는 그대로가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어. 창밖에서는 부산 해안선 위로 햇빛이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지원의 눈빛은 이미 싸움터로 향한 장수처럼 냉정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제 그녀의 검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부산의 아침 공기는 바닷바람을 머금어 유난히 차가웠다. 한지원은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자신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평소처럼 단단하게 올린 헤어스타일도 가격표조차 붙어 있지 않은 맞춤 정장도 없었다. 대신 그녀의 손끝에는 오래된 갈색 스웨터, 해진 코트, 그리고 오래전 남편이 떠난 뒤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털모자가 얹혀 있었다. 그녀는 그 모자를 조심스럽게 눌렀으며 마치 오래된 기억과 함께 먼지를 털어내는 듯 중얼거렸다. 이젠 다시 꺼낼 때가 된 건가. 거울 속에는 더 이상 한진백화점 회장이 아니라 좁은 골목에서 장을 보러 나온 평범한 노파가 서 있었다. 아니, 평범함조차 넘어서 투명하게 취급받을 노파. 지원은 지갑을 열어 카드들을 모두 빼내고 현금 몇 장만 남겼다. 모든 권위, 모든 신분, 모든 배경을 단 한순간에 벗어버린 느낌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거울을 보며 속삭였다. 이제 있는 그대로의 그녀를 보러 간다. 버스 정류장은 이미 출근 인파로 붐비고 있었다. 지원은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다른 사람의 시선에 섞여 버스에 올랐다. 손잡이를 잡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30년 넘게 전용 차량만 타온 사람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버스는 바다 쪽으로 향했고 도시의 풍경은 고층 빌딩에서 오래된 선술집과
비릿한 냄새가 섞인 골목으로 빠르게 바뀌었다. 자갈치 시장입니다. 내리실 분은 준비해 주세요.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이 흘러나오자 지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시야 가득 펼쳐진 것은 수십 년 전 남편이 사라진 그 바다였다. 바다는 여전히 변함없었다. 잔잔한 듯 보이지만 속에는 무언가를 항상 끌고 들어가는 깊고 어두운 기운이 있었다. 지원은 숨을 깊이 들이켰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다. 골목 길 끝에 작은 간판이 보였다. 하림 생선국. 붉은 글씨가 칠 벗겨진 간판 위에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김과 생선 육수의 향이 얼굴을 감쌌다. 허름한 식탁 몇 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림이 있었다. 저젊고 활기가 넘치고, 하지만 그 활기 속에는 묘하게 단단한 결의가 있었다. 지원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허리를 굽혀 구석자리로 천천히 걸어가 앉았다. 그 순간 식당 주인이 퉁명스럽게 다가왔다. 아주머니, 뭐 드실 건데요? 자리 오래 차지하면 안 돼요. 지원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현실이었다.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배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취급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을 너무 오래 잊고 있었다. 그때였다. 사장님, 그러지 마세요. 하림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그녀는 바로 지원에게 다가왔다. 식사 메뉴를 묻는 눈빛이 아니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순도 높은 시선이었다. 추우셨죠? 따뜻한 물 먼저 드세요. 하림은 보리차를 따라 건네주며 조용히 말했다. 허리가 불편해 보이시네요. 자리는 이쪽이 더 편할 거예요. 지원은 순간 멍해졌다. 이것은 친절을 가장한 계산적 미소가 아니었다. 아주 자연스럽고 너무나 습관적인 움직임이었다. 마치 늘 누군가를 챙겨왔다는 듯. 하림이 주방으로 돌아가자 지원은 그녀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다. 그녀는 한 손으로 국자를 저으며 다른 손으로 주문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문 앞에서 서성이는 나이든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입맛에 맞춘 죽을 건네주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하림이 작은 수첩을 꺼내는 것이 보였다. 지원은 눈을 가늘게 떴다. 수첩에는 몇 줄의 글씨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고혈압 짠 음식 피해야 함. 어제 밤새 기침 심했다고 함. 오늘은 소화 잘 안 된다고 함. 그녀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알고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었다. 지원은 손을 조용히 움켜쥐었다. 이건 예상과 다르다. 너무 다르다. 하지만 단지 친절함만으로 믿을 수는 없다. 세상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았다. 식당 구석에서 혼자 생선국을 먹으며 지원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아직은 반쯤만 믿자. 아직은.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그녀의 마음속 어떤 오래 묵은 벽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하림이 건넨 따뜻한 보리차의 온기가 손끝에서 사라져갈 즈음 한지원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식당 안에 남아있는 온기와는 달리 그녀의 마음에서는 차가운 기류가 더 강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 아이가 착한 건 분명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그 의문은 지울 수 없었다. 바깥으로 나오자 자갈치 시장 특유의 비릿한 바람이 눈가를 스쳤다. 지원은 코트를 여미며 골목 끝에서 하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식당 문을 잠시 걸어 잠근 뒤 검은색 천 가방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지원은 즉각적으로 따라 나세웠다. 하림이 들어간 곳은 병원 건물 중 가장 오래된 동이었다. 낡은 간판에는 1998년 해양사고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지원의 심장이 잠시 멎은 듯 조용해졌다. 1998년 그녀의 남편 도윤의 아버지가 바다에서 사고를 겪었던 해. 큰 태풍으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배가 뒤집힌 비극의 해. 그중 한 명이 자신의 남편을 살리고 대신 목숨을 잃었던 이름 없는 선원이었다. 지원은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혹시 하림은 그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걸까? 머릿속에 하나의 가능성이 스물스물 떠오르고 있었다. 유리문 사이로 보니 하림은 작은 기부함 앞에 서서 봉투를 넣고 직원에게 짧게 고개를 숙였다.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 금액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요? 하림은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갚아야 하는 마음이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서요. 그 말은 지원의 귀를 찢듯 파고들었다. 갚아야 하는 마음. 누구에게? 왜? 의문은 점점 커지고 답을 찾고 싶은 조급함이 가슴을 밀어 올렸다. 병원을 나와 걸어가는 하림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다. 마치 어디론가 끌려가듯이었다. 지원은 먼발치서 따라가며 그녀의 표정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았다. 하림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이면에 지친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골목이 깊어질수록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가게 불빛이 사라지고 낡은 창고들이 늘어선 길로 들어서자 지원의 불안감은 점점 현실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야, 또 왔네? 어둠 속에서 남자 셋이 나타났다. 얼굴에는 거친 피어싱, 손에는 담배. 하림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이번 달 돈은 며칠만 더 주세요. 며칠? 네가 그렇게 해서 몇 년을 끌어왔는지 알아? 남자는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지원의 숨이 멎을 뻔했다. 이게 뭐지? 왜 하림이 사체에 시달리는 거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차갑고 날선 계산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가 갚아야 해요. 그 사람에게 진 빚을. 내가 대신 그 사람 누군데 또 숨기냐고. 남자가 하림을 벽으로 몰아붙이려는 순간 지원의 발이 먼저 움직였다. 그만해.
조용하지만 냉기 어린 목소리. 세 남자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향했다. 뭐야, 이 할망은. 지원은 모자를 벗지 않은 후 채 서서히 다가갔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한 기업을 움직여온 그녀의 걸음은 단단했다. 당장 손 떼. 이 아이에게 더 이상 손대지 마. 남자는 비웃었다. 뭐야, 가족이야? 아니면 같은 빚쟁이? 지원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경찰 오는데 3분이면 충분하겠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남자들은 욕설을 남기고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갔다. 하림은 벽에 기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지원은 다가가 손을 내밀지도 않고 조용히 물었다. 누굽니까? 당신이 대신 갚고 있는 사람. 하림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옛날에 바다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가족이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대요. 그래서 제가 대신 그분에게 빚을 갚고 싶었어요. 지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누구를 살렸다고? 한도윤 씨 아버지요. 순간 골목의 공기조차 멈춘 듯 했다. 지원은 말할 수 없었다. 그녀가 두려웠던 것, 의심했던 것, 막으려 했던 것. 모든 방향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하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조용히 그녀를 향해 말했다. 도윤 씨에겐 절대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제 몫이니까요. 지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바다가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아이는 계산 따위 하지 않는다. 이 아이는 사람의 빚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갑자기 매섭게 불기 시작한 오후였다. 자갈치 시장 전체가 뒤숭숭한 소문으로 뒤흔들리고 있었다. 하림이 상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다더라. 노인네들 배탈 났다더라. 위생 단속 나온다는데 곧 문 닫을 거래. 누군가 악의적으로 흘린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에는 이미 의심이 퍼지고 있었다. 지원은 멀찍이서 그 소리를 들으며 식당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단속반 차량이 서 있었고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몰려 있었다. 그 중심에 하림이 있었다. 굳게 입술을 깨문 채 자신의 주방을 헤집는 단속반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통기한 지난 재료 발견됐습니다. 남자가 꺼낸 비닐봉지 안에는 시커멓게 변한 생선과 곰팡이가 핀 두부가 들어 있었다.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하림은 고개를 저었다. 저건 제게 아니에요. 제가 쓰는 재료가 아니라고요. 그러자 누군가 웃으며 앞으로 나왔다. 하림이 일하는 가게, 건물주와 자주 어울리던 강만석이었다. 그는 일부러 시장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말했다. 그러게 괜히 불쌍한 척하면서 손님들 동정 끌더니 결국 이런 짓까지 하네? 하림의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저 재료
제가 산 게 아니에요. 그러자 강만석이 피식 웃으며 혀를 찼다. 증거라도 있어. 나는 너희 가게 사장이 불평하던 것도 들었는데 동네 사람들 속인다고. 지원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다. 이 모든 흐름, 유언비어, 단속, 상한 재료, 시장의 불신, 너무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다. 마치 누군가 한 장면 한 장면 조작한 영화처럼.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할임을 제거해야만 이익을 얻는 사람. 바로 시장 구역을 통째로 사들이려는 강만석이었다. 단속반이 식당 앞에 폐쇄 권고 안내문을 붙이려던 순간 지원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걸음은 천천히 하지만 칼날처럼 정확했다. 그 문서 잠시만 붙이지 말아봅시다. 단속반장이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어르신, 지금 공식 절차 중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지원은 코트를 벗으며 모자를 천천히 벗어 올렸다. 순간 사람들이 모두 숨을 들이켰다. 저 사람 한진백화점 회장. 시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단속반은 얼어붙고 강만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지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절차라면 제대로 합시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단속반장에게 보여줬다. 거기에는 전날 밤 강만석이 검은 봉지를 가게 문 앞에 두고 사라지는 영상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쓰레기 봉투, 왜 새벽 3시에 이 가게 앞에 두고 갔죠? 시장은 폭발하듯 웅성거렸다. 저건, 강만석은 말을 더듬으며 뒤로 물러났다. 지원은 바로 옆 단속반을 향해 말했다. 확인해보면 알겠죠. 이 상한 생선과 두부가 어디서 구매된 건지, 그리고 누가 시장에 유언비어를 퍼뜨렸는지도. 단속반은 당황한 표정으로 영상을 받아 다시 재생했다. 그러자 이번엔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저놈이 장사 말아먹으려고 그런 거잖아. 하림 씨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했지.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거네. 강만석은 마지막 희망처럼 단속반을 향해 외쳤다. 저 여자가 돈으로. 하지만 그 순간 지원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돈으로 움직이는 건 당신이지. 강만석은 도망치듯 시장 뒤편 골목으로 뛰기 시작했다. 지원은 한 박자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녀는 뒤이어 빠르게 달려갔다. 골목은 좁고 길었으며 부산 특유의 비릿한 바람이 거칠게 불고 있었다. 강만석의 숨이 가빠지고 지원의 발걸음은 점점 더 속도를 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사람처럼. 마침내 항구 끝자락에서 강만석이 멈췄다. 페인트가 벗겨진 난간 너머로 파도 소리가 크게 울렸다. 지원은 숨을 몰아쉬지도 않은 채 그에게 말했다. 왜 하림을 공격했죠? 그 땅, 그 가게만 넘어오면 되는 거였어. 그 여자만 쫓아내면 건물주는 나한테 넘기기로 했다고.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퍼졌다. 그런데 왜 당신이 끼어들어? 지원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눈빛은 차갑고 낮고
흔들림이 없었다. 착한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사업은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는 걸. 당신은 끝까지 모르는군요.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단속반이 지원의 영상을 넘겨받고 즉시 신고했던 것이다. 순식간에 골목은 경찰들로 둘러싸였다. 강만석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지원은 뒤돌아 시장 쪽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하림이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에는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지원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도 미세하게 흔들리는 빛이 있었다. 이제 나는 네 편이다. 네. 항구의 소동이 잦아든 뒤 바다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고요해졌다. 마치 모든 일이 잠시 꿈처럼 흘러간 것처럼. 그러나 한지원의 마음속에서는 그 고요함이 한 시대에 막이 내린 뒤 찾아오는 깊은 정적처럼 느껴졌다. 그 정적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견고하게 쌓아왔던 세계가 균열을 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아주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다. 며칠 뒤 하림의 식당 문 앞에는 새 간판이 걸렸다. 하림 바다식당. 오늘도 따뜻한 한 그릇.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지역 어민 무료 급식일 운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지원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 작은 가게가 이제 지역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 그것은 돈이나 명예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였다. 하림이 식당 안에서 분주히 움직이다가 지원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아니, 어르신, 여기까지 오셨어요? 지원은 더는 그녀를 검사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바라보았다. 축하할 일이 생기면 당연히 와야지. 하림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그녀는 웃음을 지었다.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된 이들만이 만들 수 있는 부드러운 공기였다. 그날 오후 도윤이 식당으로 찾아왔다. 지원은 일부러 먼저 들어가지 않고 문가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하림 씨, 그의 목소리는 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림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왜 갑자기 진지한 얼굴이에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냈다. 좋아한다는 감정도, 책임지고 싶다는 감정도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았다. 결혼해줘요. 지금이 아니어도 돼. 기다릴게. 언제든. 그 말은 오래오래 준비해온 문장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온 진심이었다. 그러나 하림의 표정에는 망설임이 먼저 스쳤다. 도윤 씨, 난 아직, 왜?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림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나는 지금 막 시작하려는 사람이에요. 빚도 청산해야 하고 이 식당도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해요. 무엇보다 내가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의 약점이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이유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성장과 결의가 너무도 선명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하림이 미소를 지었다. 기다려줘요. 내가 내 자리에서 제대로 서는 날까지.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 언제까지든. 그 순간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약속이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되었다. 문가에서 지켜보던 지원의 가슴에도 묘하게 뜨거운 감정이 차올랐다. 자신의 아들이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어 하는 얼굴을 이렇게까지 온전히 드러낸 것은 처음이었다. 저녁 무렵 식당은 어민들과 단골 손님들로 가득 찼다. 무료 급식 첫날이었다. 지원은 앞치마를 두르고 하림 옆에서 국자를 들었다. 어르신, 이러셔도 돼요? 하림이 웃으며 묻자 지원은 대답했다. 괜찮아. 옛날에 이런 거 꽤 잘했었어. 하림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지원의 손끝은 서툴지 않았다. 험한 시절을 지나온 사람만이 가진 능숙함이 있었다. 곧 도윤도 합류해 서빙을 도왔다. 셋은 복잡한 주방을 자연스럽게 나누어 움직였고 어느 순간 서로의 움직임이 너무 잘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밤 9시 무료 급식이 끝나고 나서 세 사람은 잠시 가게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천천히 밀려왔다. 밀려갔다 하며 조용한 숨결을 내쉬고 있었다. 하림이 조용히 말했다. 이 바다 무섭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이 바다 때문에 잃은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아서. 지원은 바다 저편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잃은 게 너무 많아서 얻은 걸 보지 못했었지. 그런데 너희 둘을 보니까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오래 잠겨있던 감정이 떠오르는 듯 흔들려 있었다. 도윤이 조심스레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머니, 괜찮아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그녀의 시선이 하림에게로 향했다. 우린 아직 가족은 아니야. 하지만 가족이 되려고 억지로 묶일 필요도 없지. 서로를 지켜보며 천천히 자라가면 돼. 하림의 눈이 촉촉하게 빛났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다 위에는 달빛이 잔잔하게 흩어져 마치 새로운 길을 비추는 것처럼 은빛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그 길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세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떤 서류에도 어떤 계약에도 묶이지 않은, 그러나 그 무엇보다 단단한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그건 지나간 상처들을 쓰다듬어주고 앞으로의 길을 조용히 응원하는 바람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모두 알았다. 이제서야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읽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안녕.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